컴퓨터 네트워크 기초 TCP/IP 응용 계층과 서비스 첫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TCP/IP 4계층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특징을 볼 거고요. 대표적인 프로토콜인 HTTP 프로토콜의 특징과 주요 구조 내용을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프로그램 단, 또 직접 동작하는 서비스 프로그램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는 관점과 함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동작할 거냐,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하고 어떻게 동작하느냐라는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야 프로토콜과 서비스라는 것을 아울러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웹 기반 서비스를 설치해보고 동작을 확인해보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학습 목표로는요,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특징을 기본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목표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HTTP 프로토콜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관련된 웹 기반 서비스를 어떻게 설치하고 활용할지 동작들을 살펴보고 내가 설명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는 게 이번 주차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일반적인 특징과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먼저 TCP/IP 4계층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그 그림입니다. 이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맨 위에 있는 상위 계층에 속하는 거죠. 사용자가 있다면 일반적인 사용자는 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 바꿔 말하면 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구현해 놓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이것도 어플리케이션이고,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FTP 프로그램, 이것도 어플리케이션이고, 서비스라고도 보통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채팅 프로그램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은행권 같은 데서 사용하는 나름대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가 있다. 네트워크를 쓰는데 나름대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것도 어플리케이션인 겁니다. 그쵸? 즉 TCP, UDP 위에서 나름대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동작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는 걸 정의하고 그 규칙을 준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함께 설명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FTP 프로토콜 이런 의미와 FTP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다른 얘기죠. FTP 프로토콜,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규약입니다. 이것과 이 FTP 프로토콜을 사용한 FTP 프로그램, 서버와 FTP 클라이언트는 다른 거죠. 원래 프로토콜과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또 관례적으로 또 같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FTP 프로토콜을 쓰냐 이거보다 FTP 프로그램을 쓰냐 이게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는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구별해서 살펴보고 이해는 해야겠지만 이만큼 맞물려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함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다시 얘기 드리자면 HTTP 프로토콜 여기 있는 거는 웹서버와 웹브라우저가 통신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특징을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플러스에서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서로 서비스를 구현하고 상호 연계해가지고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웹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또 다른 어떠한 고려사항들을 생각했고 적용했고 활용하고 있느냐, 이것도 함께 체크해 주시는 게 조금 더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제일 상위단에 있는 계층이고 소프트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사용자한테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가는 그러한 레이어다.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을 하기 위한 레이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그램마다 나름대로 데이터 구조, 가로하고 메시지의 구조, 어떠한 식으로 메시지를 정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주고받고 메시지의 구조는 어떻게 되며 각각의 필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서로 약속에 따라 사용해야겠죠? 그거를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메시지의 형식, 데이터의 형식과 어떠한 방식으로 주고받고 어떠한 방식과 규칙에 따라서 제어할 거냐, 이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메시지 형식과 프로토콜은 중요하겠죠. 굳이 특징을 또다시 나열해 보자면요, 그 메시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주고받을 거냐, 먼저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요청하는 프로그램이 먼저 요청을 하면 서버가 그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잘 해석해 본 다음에 관련돼 있는 정보를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 주고받는 방식, 이런 거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것이냐라는 것도 결정해야 될 거고, 그 메시지를 구성할 때에 어떻게 구조를 잡을 거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예입니다. 이런 건 없어요. 학생의 이름과 학번을 전달하겠다. 그럼 첫 번째는 학생 이름 필드가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학생의 그 학번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잡을 때는 어느 정도의 크기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막 정의해 놔야 되잖아요. 그죠?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그것이 메시지 신텍스와 메시지의 의미, 시멘틱스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교환할 때 어떻게 어떠한 룰을 적용할 거냐, 어떠한 방식을 정의하고 사용할 것이냐, 이게 룰들이라는 거죠.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와 같이 메시지 형식과 프로토콜을 정의해서 사용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 차트보다 조금은 유연하게 이러한 저러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는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은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서비스,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기능,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프로토콜, 메시지를 정의해서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규정짓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어떠한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P, HTTP, 이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SMTP, 또 네트워크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SNMP, 이런 몇 가지 프로토콜은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표준이다,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그런 프로토콜들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속한 프로토콜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다인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프로토콜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프로토콜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나만을 위한, 우리 학교만을 위한, 우리 회사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나름대로 그 동작 방식을 내가 규정할 수 있잖아요. 즉 메시지와 프로토콜을 내 나름대로 정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러한 느낌과 관점 체크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HTTP 프로토콜과 같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많이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게 좋겠지요. 또 하나, 우리가 나름대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방식으로 메시지 타입과 주고받는 프로토콜 등을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과 비슷하게 혹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그러면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상호 운영, 서로 간에 연계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동작할 때도 훨씬 유리하고 좋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어떤 전체적인 방향과 개념들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소켓이라는 개념도 보도록 해볼게요. 소켓. 이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와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소켓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학우님도 계실 거예요. 또는 생소하신 학우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네트워크 통신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기능을 수행하게끔 나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개발하려고 하면은 언어, 도구가 필요하고 그 언어 도구가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TCP, UDP 등의 뭔가를 요청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 그러한 기능, 이거를 API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게 소켓이라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트랜스포트 레이어 사이의 위치에서 바꾸어 표현하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레벨의 프로토콜과 내가 규약을 정의하고 내가 규칙을 만들고 메시지 타입을 정의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니드, 필요성과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사이에서 중개해주는,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인터페이스 기능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요, 소켓이 제공하는 API, 기능, 함수 등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송수신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소켓이라는 개념은 제가 개발자,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이자 도구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운영체제의 관점에 봐서도 소켓이라는 것을 운영체제, 리눅스, 윈도우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운영체제의 관점에서도 소켓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운영체제 안에 있는 데이터, 자료 구조, 그렇죠? 자원이다. 이런 개념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아니지만 2차 가게 되면 코딩이라는 얘기도 할 거고요. 구현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소켓이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주차니까 이 주차에서 소켓이라는 용어를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을 볼게요. 이게 다가 아니죠. 내 나름대로 정의할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표준에 가까운,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표준도요, 딱 우리가 서로 정의한 스탠다드한 표준이 있고요. 디팩토 표준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누구나 다 쓰는 거야, 이런 표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내용에서 표준적인 프로토콜이다,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프로토콜이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TTP 프로토콜, 웹서버, 웹브라우저가 사용하는, 웹 기반 서비스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HTTP 프로토콜의 기본 속성이 데이터를 원래 암호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도 중간에 네트워크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그냥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호화된 채널, 암호화된 통신 방법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HTTPS. 그래서 보안 기능이 충화된 웹, 보안 기능을 고려한, 보안성을 고려한 통신, 요것을 지원한 게 HTTP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FTP, 파일 전송과 관련된 거, SMTP, 이메일 송수신과 관련된 부분, 팝3, 이메일 수신과 관련된 부분, 텔넷, 원격으로 접속해서 무엇인가를 제어하겠다, SSH, 보안 기능이 추가된 원격 제어다, DNS, 도메인과 IP 주소를 변환하는 서비스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번 차수에서는 HTTP 프로토콜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다라는 거죠. 다른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게 HTTP 프로토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웹 기반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HTTP 프로토콜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여기 그 강의 교원에 있는 내용과 지금 스튜디오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만으로 다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 시연 영상에서 웹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부가적으로 또 미처 설명을 다 하지 못한 내용을 함께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차수에서는 특히 실습 시연 영상에서 몇 가지 설명드릴 내용들도 맞물려서 함께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 특징과 HTTP 프로토콜과 웹 기반 서비스의 특징,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프로토콜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웹 클라이언트의 요청과 웹 서버의 응답으로 구성된 표준 규약이다. 요청과 응답이라는 겁니다.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먼저 무엇인가를 요청을 하면 서버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거구나 라고 응답을 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규약이다. 요청과 응답, 리퀘스트 앤 리스판스, 중요한 HTTP 프로토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하나, 헤더에 주요 정보를 담고 응답 코드로 결과를 확인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HTTP 프로토콜은 헤더라는 것을 갖고 서버에 요청할 때 헤더의 주요 정보를 담아서 요청하기도 하고,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응답할 때도 헤더의 중요한 정보를 담아서 전달함으로써 응답을 합니다. 물론 데이터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body라고도 하는데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어서 헤더와 데이터, 헤더와 body 합쳐져서 HTTP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주고받는 데이터 전체를 이루겠지만 그 중에 핵심이 또 헤더라는 겁니다. 되었죠? 자, 그러면 HTTP 프로토콜의 특징 첫 번째 뭐다? 요청과 응답이다. 리퀘스트 앤드 리스판스 방식이다. 두 번째, 헤더의 주요 정보가 담겨 있고 응답 코드로 결과를 확인한다. 이런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HTTP 프로토콜은요,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요. 스테이트 리스 방식, 그러니까 상태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스테이트 리스 방식이라고 해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HTTP 프로토콜이 상태를 관리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서비스를 구현할 때 당연히 제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자, 여기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있고 여기 웹 서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고 TCP/IP 프로토콜에 따라서 연결을 하고 HTTP 프로토콜에 따라서 요청을 한 다음에 응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응답. 요청을 하고 응답을 하는데 상태를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드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첫 번째 요청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요청하고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전 요청하고 응답했던 이 클라이언트가 다시 요청하고 응답했다라는 이러한 정보들을 유지하고 있지 않고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HTTP 프로토콜의 기본 특징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HTTP 프로토콜의 버전 1.0 제일 처음 나오실 때 기준으로는요. 어떻게 동작하냐면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TCP/IP, TCP 연결을 하고 요청을 하고 응답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연결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웹브라우저, 웹서버, 상호간의 프로그램은 필요할 만큼 TCP 연결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HTTP 프로토콜은요, 요청, 응답, 연결 종료 이렇게 돼버려서 연결을 유지하고 있지 않고 플러스해서 상태도 서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서버 입장에선 아까 그 녀석이던 그 녀석이 아니던 접속을 했을 때 매번 새로운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태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나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우님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를 관리할 수 없다면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로그인을 유지한다. 이것도 이상할 수 있고요.
또 장바구니에다가 상품을 담은 다음에 결제하기 전에 내 장바구니에 뭐가 있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상태가 관리되고 정보가 교환되고 있어야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거나 혹은 장바구니 등에 뭔가 담은 것들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모순이죠. 그래서 상태를 관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서비스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쿠키, 세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쿠키, 세션 이런 내용들은요. 또 실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가운데 확인해야 될 것도 있고 좀 그림도 이렇게 그려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실습, 시연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HTTP 프로토콜 헤더의 주요 항목이 있는데 공통 헤더가 있고 요청할 때 사용하는 헤더가 있고 응답할 때 사용하는 헤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성해 놓은 게 다 아니에요. 더 있어요. 중요한 것만 보자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통 헤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이거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HTTP 메시지를 생성한 날짜, 데이트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이라는 헤더의 속성, 필드가 있는데 여기에 keep alive라는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HTTP 버전 1.1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keep alive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봐 주셔요. 제가 우리 여기 학교 사이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 웹브라우저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딱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HTML이라고 불리는 그 데이터 텍스트도 가져와야겠지만 많은 이미지들도 막 가져와야겠죠. 이미지가 10개, 20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에 따르면 HTTP 프로토콜은 연결, 요청, 응답, 연결 해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연결 종료. 그러면 다운로드해야 될 이미지가 10개 있다면 10번 커넥션과 연결 종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데이터 주고받기도 많이 바쁜데 매번 연결을 하고 연결을 종료해야 된다는 그 부하까지 발생한다 그러면은 더 곤란할 수 있잖아요.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HTTP 버전 1.1에 Keep Alive 일정 기간 동안은 일정 횟수만큼은 연결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자 이 속성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커넥션 항목이에요. 자, 캐시 컨트롤 이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역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효율성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메인 이미지를 받았는데 이 메인 이미지 한 달 동안 안 바뀌는 이미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1메가, 2메가가 되는 데이터를 이미지를 받아들이면 요청을 해서 응답받아 오면 이것도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캐시 지금 다운로드한, 지금 전송받은 이 데이터는 어느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고 유효하니까 굳이 요청하지 말고 저장했다가 재사용해라. 이런 얘기하면 좋겠지요? 이게 캐시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커넥션이 조금 개념적으로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는요. 컨텐트 타입, 컨텐트 인코딩, 그 다음에 컨텐트 랭스, 컨텐트로 시작하는 필드, 항목명이 무척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컨텐트 타입은 뭐냐면요. 이게 HTTP 헤더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HTTP 프로토콜 또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통신하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라서 이번 차수 문서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용어와 이론과 함께 실습 영상 꼭 같이 보아주셔야 전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고 현실적으로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컨텐트 타입. 지금 내가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사용할 데이터가 있는데 그 컨텐트의 데이터 특징이 형식이 이미지냐, 오디오냐, 텍스트냐 이러한 것들을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봐 주셔요. 제가 웹서버한테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게 이미지 데이터면 JPG와 같은 이미지 데이터면 웹브라우저 화면에 표시가 되죠. 그림이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워드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라면 화면에 표시되는 게 아니라
파일로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웹브라우저가 내가 지금 다운로드 받아서 처리할 데이터의 특징을 알아야 어떤 거는 화면에 표시하고 어떤 거는 파일로 저장하고 어떤 것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연결해주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요것을 규정하고 이 정보를 교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온 필드, 그 항목, 그게 컨텐트 타입이라는 겁니다. 다시 예를 들자면 이미지가 웹브라우저 화면에 표시된 이유는 이 컨텐트는, 이 데이터는 이미지 타입이고 JPG 이미지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입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 입장에선 이건 화면에 표시해야지 라면서 표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성이 또 마임 타입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트 인코딩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보낼 건데 어떠한 방식으로 보낼 거냐, 그냥 보낼 거냐, 아니면 압축해서 보낼 거냐, 새로운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해서 보낼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을 컨텐트 인코딩이라는 항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척 중요한 내용인 컨텐트 랭스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요, 이렇게 해볼게요. 요청을 하거나 응답을 할 때 분명히 우리는 헤더라는 부분과 헤더에 딸려있는 데이터 또는 body라고 표시되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헤더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전송하거나 데이터를 받을 때에 이 데이터, 흔히 body라고 불리는 이 파트에 데이터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야 도대체 내가 얼마큼을 받아들일지를 결정을 하고 데이터가 다 도착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받아들이고 전송하고 저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 크기, 이 길이, 이 크기,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게 컨텐트 랭스라는 겁니다. 컨텐트 랭스가 0이다? 그러면 데이터 바디가 없다. 헤더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컨텐트 랭스가 10이다. 그러면 10바이트의 데이터가 헤더 뒤에 전송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게 헤더의 크기를 제외한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우리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뭐냐면요. 이게 좀 봐주셔요. 여기에 이렇게 HTTP 프로토콜에 헤더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헤더. 당연히 이 헤더에는요,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필드들이 들어있겠죠? 데이터, 커넥션, 컨텐트 인코딩, 이런 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게 컨텐트 랭스가 들어있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이 컨텐트 랭스의 크기만큼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컨텐트 랭스가 헤더의 길이, 크기를 제외한 순수한 데이터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이렇게 이상한 좀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컨텐트 랭스를 기술하는 이유가 전송할 데이터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헤더의 크기는 집어넣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헤더의 크기는 어떻게 알고? 왜? 헤더도 다 읽어드리고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헤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필드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고요. URL도 포함되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고요. 그게 다 들어가 있지도 않고 가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10개, 어떨 때는 20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길이 자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HTTP 프로토콜에 메시지, 데이터의 형식에 대한 특징 하나가 들어가는데 헤더와 데이터 요 사이에는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r/n, /r/n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r/n 이게 뭐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엔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쭉 했어요. 여기서 키보드로 엔터키 딱 치면 다음 라인으로 가죠. 또 그 다음에 딱 엔터키 치면 그 다음 라인으로 가죠. 엔터키를 2번 넣으면 하나의 공백 라인이 추가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요. 이렇게 헤더 필드가 오는데 엔터 한번 딱 치고 그럼 다음 라인으로 갔죠. 다시 엔터를 한번 딱 치면 헤더가 끝났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컨텐트 랭스가 제로라고 하면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엔터 2번 땅땅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왜? 헤더만 끝났다는 것을 신호만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맞죠? 헤더가 끝났다는 것만 표시해주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컨텐트 랭스의 길이가 있다면, 그쵸? 만약에 그게 2라고 돼 있다면 2바이트잖아요? 있다면 땅땅 엔터 2번을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바이트를 전송까지 해줘야 끝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우리 또 네트워크 그러면은 보안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보안적인 여러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 정도까지 해서 HTTP 프로토콜의 공통 헤더의 주요 특징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요, 요청 메소드 볼게요. 공통 헤더가 있지만 요청할 때에만 사용하는 중요한 헤더 항목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URL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만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후에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동작하는 내용들을 분석하다 보면 다양한 헤더들이 더 보일 거예요. 눈에 띄는 것마다 살펴보고 또 추가적으로 학습해 가기로 하고요. 지금은 요 정도는 기억한다. 자, HTTP 요청 시에 사용되는 헤더 정보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요청 메소드입니다. 요청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청 메소드가 get 방식이 있고요. 포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get 방식이 있고 포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get 방식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HTTP 프로토콜의 요청에 헤더에 요청 메소드는 get 방식이에요 라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요청 헤더를 구성하는 방식이 좀 바뀌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떠한 URL을 타깃으로 요청하느냐는 한다는 URL 정보는 있겠죠. 근데 get 메소드의 중요한 특징은 URL에 요청하는 정보와 구성들을 다 담아놓고 부가적인 데이터, 즉 컨텐트 랭스까지가 컨텐트 랭스가 1 이상이 되어 있고 부가적인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 이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get 메소드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없이 헤더만을 가지고 요청한다. 바꿔 말하면 필요한 정보는 모두 URL로 담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근데 이 요청 메소드에는요. 포스트 방식도 있어요. 포스트 방식. 이거는 뭐냐면요. 자, 내가 이제 서버에 뭔가 데이터를 보낼 건데 바디 쪽에 그쵸? 데이터 쪽에 실제 데이터를 담아서 서버에 전송하겠다. 컨텐트 랭스가 1 이상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걸 포스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포스트 방식이 또 나온 이유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서버에 100메가짜리 파일을 업로드해야 돼. 그러면 get 방식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가능하죠. 왜? URL 형식이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100메가라는 거는 데이터를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사용할 때 포스트 방식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get과 포스트 말고요. 헤더 정보만 요청하는 헤드, 서버에 무엇인가를 생성할 수 있는 put, 지울 수 있는 delete, 기타 여러 가지 상태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더 있습니다. 또한 웹서버가 제공하는 메소드는 뭐뭐뭐가 있는데 라고 요청할 수 있는 메소드도 있는데요. 그게 옵션스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메소드를 웹서버가 다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get과 post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요 정도 있다라는 거. 요청할 때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 요청 메소드에 꼭 포함되는 게 있다. 그게 HTTP 프로토콜에서 요청할 때 꼭 포함되는 게 있다. 그게 요청 메소드다. 계속 보겠습니다. 또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요청이 있다면 응답이 있는 거잖아요. 응답할 때도 헤더 정보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을 거고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도 내려오겠죠. 컨텐트 랭스를 1 이상으로 주고 데이터도 올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한 가지만 기억하자라고 하면 응답 코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웹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 뭔가 요청을 하고 응답이 오게 되는데 응답 헤더에 응답 코드라는 게 담겨서 지금 상황이 어떤 거라는 것을 응답하고 그 정보에 준해서 동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 XX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예를 들면 이 XX라는 거는요, 200, 201, 202 이렇게 200번대의 값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500번대가 있지만 주로 2, 3, 4, 5가 우리한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00번대 요청에 대한 처리와 응답이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요청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잘 요청을 했고 웹서버가 웹브라우저한테 응답하는 것도 내가 잘 처리했다라고 잘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300번대
이거는 리다이렉션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웹서버인데 웹브라우저가 나한테 무엇인가를 요청을 했어.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곳으로 다시 요청을 해야 돼. 요청을 다시 이쪽으로 다시 해라. 이런 의미. 이게 리다이렉션. 요청을 이렇게 전환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럴 때 300번대 코드를 내려줍니다. 물론 어디로 접속하라는 정보도 함께 줘야겠죠. 400번대 웹 브라우저, 웹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버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웹 브라우저가 뭔가 요청을 해왔는데 내가 약속하지 않은 이상한 또는 나한테 없는 기능과 데이터를 요청했어. 그럼 약속과 다른 거잖아요. 잘못 요청했다라는 의미로 400번대, 보통 404번, 404 not found 이런 걸 응답한다고 하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이거는 결제한 다음에 요청해야 되는데 원래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한 다음에 요청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면 이것도 잘못된 요청, 잘못된 상황에서의 요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 400번대 코드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500번대,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요청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웹서버가 동작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끊어졌거나 또는 내가 프로그램 로직을 잘못 짜가지고 프로그램이 동작하다가 오류에 빠졌거나 서버 단에 문제가 있어서 응답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나타내 주는 게 500번대 응답 코드가 되겠습니다. 보통 서버 오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XX로 시작하는 내용들 다양하게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표준 문서 또는 인터넷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으니까 혹시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HTTP 프로토콜에 준해서 뭔가 개발이나 운영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신 분들, 그런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 표준 문서를 좀 보시고 또는 인터넷상에서 조금 더 검색을 하셔서 세부적인 항목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준해서 서로 통신을 하는 게 맞으니까요.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그룹핑이 돼 있는 요 그룹 정도의 의미만 아셔도 기본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렸고요. 우리가 행간에 URL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URL. 자, 이제부터는요, 이거예요. HTTP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특징은 우리가 좀 봤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 한 번에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그 행간에 뭐가 있었냐면요. URL, 요청하는 URL에 정보가 담겨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URL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제 웹 기반 서비스, 웹서버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가 이것까지도 함께 보아나가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URL은요. 인터넷상에서 특정 자원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서로 표시하고 교환하기 위한 규약이에요. 자원의 위치, 이미지, 기능, 이 모든 것들이 자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 그 위치를 서로 지정을 해서 교환하자는 겁니다. 기본 형식은요. 스키마, HTTP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호스트 이름, 도메인 네임 같은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웹서버라고 그러면 80 포트를 하겠지만 포트 번호, 그 다음에 URL, 흔히 우리가 말하는 URL 경로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형식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사용하는 HTTP가 아니라 다양한 프로토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 특정 자원의 위치를 지정을 하고 서로 교환하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약,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홈페이지, 우리 학과의 사이트에 하나의 이미지를 지정할 수 있는 URL을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이 URL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위치를 지정하고 정확히 그 내용을 타겟팅해서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URL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만 이것도 표준이 있는 거고 다양한 프로토콜, 다양한 서비스에서 사용된다. 이 정도 체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스텝 더 나가서 웹 기반 서비스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HTTP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응용 서비스의 연계성도 함께 좀 봐줘야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HTTP 프로토콜과 웹 기반 서비스의 특징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보통
웹서버, 웹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웹서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치라는 서버, 엔지니어스라는 서버 또는 우리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나만의 작은 서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주 일상적으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HTTP 프로토콜에 대응되는 웹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것도 별도로 뒤에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들어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딱 달랑 서버 하나만 동작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IT 시스템들, IT 인프라들 또는 보안 솔루션들 함께 엮어가지고 전체 서비스를 만들겠죠? 대표적으로 방화벽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용된 요청만 통과시켜주는 방화벽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됐죠? 이러한 구조가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웹 기반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웹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죠. 웹 서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서버, DB 서버 등으로 계층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연합해서 모여서 서비스가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HTTP 프로토콜과 URL 방금 봤던 거죠. 그것을 기본으로 상호 연동한다는 거죠. 이게 HTTP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심지어는 웹브라우저와 웹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웹서버와 와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정의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까지도 HTTP로 하자. 그래야 상호 운영이 잘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 뒤에 DB 서버와는 HTTP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또 다른 규약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구성 항목을. 방화벽, 악의적인 공격, 악의적인 접근으로부터 내부 시스템, 내부망, 내부 우리 IT 자원들을 보호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접속한 정보, IP와 포트 번호 등을 보고 접속을 요청한 상대방의 IP 포트 번호 또는 내부라도 상관없습니다. IP 포트 번호를 기반으로 허용해 줄 거냐 거부해 줄 거냐 주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방화벽이죠. 룰에 따라서 보통 적용을 합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최근 방화벽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더 많은 기능들, 예를 들면 로그를 저장해가지고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고 또 UTM이라고 해가지고 더 복잡한 기능으로 확대해 가지만 가장 핵심적인 IP와 포트 번호를 기반으로 접속을 허가하거나 거부한다라는 본연의 역할에 일단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웹서버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웹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한다. 그쵸?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HTTP 프로토콜에 따라서 요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가능한 빠르게 한번 응답을 해보자. 그것이 만약에 단순한 이미지였어. 그러면 빨리 이미지를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좀 최적화돼서 동작을 해보자. 이게 웹서버. 응용 서버가 있습니다. 응용 서버. 웹 응용 서버는요. 웹 응용 서버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아까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최적화가 돼 있고 그게 본연의 목적이다. HTML이나 JPG 같은 이미지는 그냥 바로바로 전달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 데이터가 아니라 아주 간단하지만 1 더하기 1 이건 계산이 필요하잖아요. 로직. 복잡한 응용 로직을 처리하기 위해서 응용 서버가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지, 이걸 어떻게 분산해서 처리할지 이런 식의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게 웹 응용 서버. 또 하나는요. 웹 서버 자체는요. 자바 언어를 해석하거나 이런 어떤 언어적인 것을 처리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해요. 우리가 만약에 자바로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면 웹서버 하나만으로는 이 자바를 동작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톰캣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라고도 불리는 응용 서버 위에다가 자바, JSP 같은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기능, 그 기능을 가져다가 서비스를 연계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웹서버와 응용 서버는 보통 분리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DB 서버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단순히 아까 이렇게 하나의 일직선으로 시리얼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이게 분산 환경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고 또 요청에 따라서
가용성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문제없이 잘 처리하자, 또 빠르게 응답하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배치하는 거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2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구성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구성 항목과 함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서비스할 거냐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이런 언저리아에서 웹 기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핵심 프로토콜이 HTTP 프로토콜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웹 기반으로 동작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TTP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모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웹 기반 서비스의 활용과 동작 분석, 요 챕터로 넘어가는데 실습 시연 영상입니다. 학우님들, 제가 여기까지 쭉 설명을 진행하고 오면서도 계속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눈에 보이는 거이기도 하고,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흐름과 동작과 구조를 내가 눈으로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텍스트만 입력을 하고 막 설명을 드려서 너무 이렇게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 또는 개념을 잡기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실습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아까 봤던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중에 특정한 부분들은 또 구조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 실습 영상은 앞에서 보셨던 이론과 함께 같이 꼭 맞물려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웹 기반 서비스의 활용과 동작 분석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의 흐름들을 살펴보는 내용들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우님들, 웹 기반 서비스의 활용과 동작 분석 실습 시연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요, 먼저 CentOS의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하고 실행을 할 겁니다. 또한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 몇 가지 명령, 코맨드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거고요. 우리 CentOS 말고 칼리 리눅스도 우리가 설치해 놨었죠? 칼리 리눅스에 있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아파치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칼리 리눅스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윈도우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데요. 윈도우에 접속할 때는요, 나트 네트워크의 포트 포워딩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웹브라우저로 칼리 리눅스나 우리 윈도우에 있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CentOS 이렇게 설치해 놓은 아파치 웹서버에 접속하는 거,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주제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웹 서버가 설치가 되고 웹 브라우저가 동작을 한다고 그러면은요, 이 사이에는 HTTP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데이터 내용을 한번 와이어샤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HTTP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와이어샤크와 같은 도구가 말고요, 프록시라고 합니다. 원래 웹브라우저와 웹서버는 직접 통신을 해야 되는데 프록시라는 별도의 서버를 설치해서 이렇게 프록시를 걸쳐서 통신하게 만들면 프록시가 중간에서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때로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네트워크 모의 해킹, 서비스를 모의 해킹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도구가 버프 스윗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프록시의 동작도 한번 확인하면서 오고 가는 데이터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물론 세부적인 모의 해킹이라든지 취약점 점검하는 것들은 우리 이후 차수에서 볼 거니까 지금은 웹브라우저 웹서버 간에 오고 가는 HTML, 그쵸? HTTP 프로토콜 기반으로 동작하는 그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는데 집중하겠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러한 세 가지의 주제로 한번 우리 실습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CentOS의 아파치 서버를 설치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요, 요 몇 가지 서비스를 설치하는 데는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정을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우리 학우님들은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직접 진행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화면에 캡처해 놓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entOS에 아파치 서버를 설치하려면요, YUM 패키지를 설치하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자, 나중에 우리 화면 캡처한 것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YUM-Y install HTTPD, HTTPD가 CentOS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파치 서버의 이름입니다. 보통 서비스의 이름, 패키지의 이름 이렇게 부르거든요. YUM 패키지 관리하는 프로그램아 인스톨 설치해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앞에 -y가 붙으면 묻지 말고 진행되는 가운데 별도로 나한테 확인할 거 없이 바로 실행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설치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systemctl start httpd 이렇게 해서 설치한 서비스 패키지를 실행해 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systemctl enable httpd 이런 식으로 해서 리부팅 시에도 자동 실행하도록 설정해 주시기를, 명령으로 세팅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부팅을 하게 되면 아파치 웹서버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systemctl status httpd 명령으로 실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하나씩 실행을 했고요. 관련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YU에 한 칸 띄고 -y, 한 칸 띄고 install httpd 명령으로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은 또는 이와 유사한 메시지가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아파치 웹서버가 설치됐다, 다운로드해서 설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systemctl start, systemctl enable 명령으로 실행과 리부팅 시에도 자동 실행, 이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systemctl start http 명령에 대해서는요, 화면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요. enable 옵션에 대해서만 이렇게 심볼릭 링크가 만들어졌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최종적으로 systemctl status httpd 이렇게 해서 아파치 웹서버가 액티브 러닝 상태다, 즉 실행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해놓은 아파치 웹서버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웹브라우저가 있다면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CentOS는 현재 CLI 버전, 즉 콘솔을 사용해서 커맨드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보는 구조로 동작하기 때문에 실제 CentOS에서는 적절한 GUI를 갖고 있는 웹브라우저를 동작시킬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칼리 리눅스나 윈도우에서 접속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에서 CentOS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systemctl status 명령으로 아파치 웹서버가 잘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은 했지만 진짜 HTML 등이 잘 안 나오고 문제없이 동작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아파치 웹서버니까 직접 접속해서 명령을 보냄으로써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적절한 도구가 필요하겠지요. 우리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여기 보여지는 텔넷이라는 도구와 CURL이라는 도구입니다. 텔넷은요,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이용을 해서 TCP/IP 기반으로 동작하는 서비스에 접속을 하고 코맨드, 데이터, 명령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80번 포트를 이용해서 동작하는 아파치 웹서버에 접속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겠지요. curl라는 명령어는요, 마치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URL 등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데이터를 전송받아 표시하듯이
HTTP 프로토콜에 준한 몇 가지 코맨드 또는 구조도 지원을 하고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요청하듯이 URL을 요청해서 관련된 내용을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고 테스트할 때는요, 텔넷은 어찌 보면 TCP IP 자체, TCP 포트 번호만 있으면 다양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범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CURL은 웹 기반 서비스를 대상으로 테스트하고 확인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겠지요. 근데 아쉽게도 텔넷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CentOS의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설치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지 않다면 설치가 돼 있지 않은 명령을 사용하려면 설치를 해주면 되겠지요. yum-y install telnet 이 명령으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화면 캡처가 바로 그 명령을 통해서 텔넷을 쭉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됐다라는 메시지가 보여지는 그러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시스템에 설치해 놓은 아파치 웹서버에 접속할 건데요. 자, 우리 CentOS에 아파치 웹서버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entOS에서 아파치 웹서버, 즉 80번 포트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파치 웹서버에 텔넷으로 접속하려고 해요. 이때 IP 주소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루프백 어댑터라고 해서 하나 세팅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설정되는 IP 주소가 127.0.0.1이라는 IP가 있습니다. 127.0.0.1은요, 내 자신을 가리키는 I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텔넷 127.0.0.1 한 칸 띄고 80번 포트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요. 이 127.0.0.1이 로컬호스트라는 이름으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 관례적으로 텔넷 한 칸 띄고 로컬호스트라는 명칭을 직접 IP 주소 대신에 입력함으로써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텔넷 로컬호스트 80 만약에 우리 학우님들이 로컬호스트 127.0.0.1이 아니라 다른 IP 주소를 갖고 있는 웹서버에 접속하겠다 그러면 해당 서비스 서버에 IP 주소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80번 포트가 아니라 다른 포트를 지정하면 다른 포트를 열고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Connected to Localhost 접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 접속한 다음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있고 연결을 맺은 다음에는요.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먼저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대해서 웹서버는 웹브라우저에 응답을 하는 구조로 프로토콜이 동작을 하지요. 연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get 한 칸 띄고 슬래시 뭐죠? HTTP 프로토콜 중에 HTTP 요청 메소드 중에 get 메소드로 내가 요청을 할 거고 루트 그쵸? 기본 폴더에 있는 내용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파치 웹서버는 그러면 이 명령을 받아들였겠죠. 프로토콜에 따라. 그래서 요렇게 HTML을 쭉 보내줘서 화면에 프린트가 되고 그 다음에 HTTP 프로토콜은 연결, 요청, 응답, 그 다음에 연결 종료이잖아요. 따라서 연결을 종료하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텔넷을 이용해서 접속한 거예요. 반면 CURL 커는요. 마치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접속하는 것과 유사하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커 로컬호스트 여기다 80포트 이렇게 포트 번호를 지정해 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80포트 기본 포트를 열고 아파치 웹서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로컬호스트 이렇게 접속을 하면 80포트로 가서 웹서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면 바로 내부적으로 기본 페이지를 요청하고 바로 응답을 함으로써 이렇게 응답 내용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우님들 커 다음에 만약에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홈페이지가 바로 HTML이 쭉 내려와서 화면에 보여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동작하는 아파치 웹서버에 우리가 명령을 이용해서, 코맨드를 이용해서 접속하고 HTML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웹서버를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칼리 리눅스 있죠? 자, 여기 봐주셔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CentOS가 있고 여기 아파치 웹서버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칼리 리눅스를 설치해 놓고 동작시켜 놨고요. 칼리 리눅스에는 파이어폭스라는 웹 브라우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리 리눅스에서도 당연히 CentOS의 IP 주소와 80 포트를 이용해서 텔넷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커 명령을 입력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과연 접속이 잘 될까요? 한번 우리 학우님들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한번 진행해 봐 주세요. 아마도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게 이유가 있는데요. CentOS와 같은 우리 리눅스는요, 기본적으로 방화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화벽. 방화벽이 뭐냐면요,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한 포트에 대해서만 접속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은 포트에 대한 접속은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80번 포트를 이용하는 웹서버를 설치했잖아요. 아파치 웹서버. 우리가 CentOS 내부에서 내부로 접속하는 것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칼리 리눅스와 같은 다른 PC, 다른 호스트에서 접속할 때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방화벽에서 명시적으로 오픈해주지 않으면, 허용해주지 않으면 거부가 돼버리고 접속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를 운영할 때에 방화벽을 제어하는 것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아셨다면 남은 거는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요. fire-cmd입니다. fire-cmd 뒤 볼게요. 먼저 add 포트는 80의 TCP. 포트를 넣는데 80번 TCP 프로토콜에 대한 80번 포트를 add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퍼머넌트 옵션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영구적으로 적용해라. 즉, 방화벽 서비스가 내려갔다 올라가더라도, 리부팅이 되더라도, 룰을 재설정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적용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명령을 템플릿처럼 기억하셨다가 서비스를 설치하신 다음에 포트 번호를 아신다 그러면 이와 같이 등록해서 방화벽을 오픈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fire-cmd 한 칸 띄고 리로드라는 명령으로 적용을 해줘야 비로소 동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캡처해 놓은 겁니다. 그죠? 해보시면 이렇게 명령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참고로 저는 CentOS IP가 10.0.2.5예요. 그래서 커 명령으로 10.0.2.5를 입력하면 바로 CentOS에서 동작하는 아파치 웹서버가 HTML을 보내줌으로써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 내용을 캡처해 놓은 겁니다. 자, 학우님들 혹시 커 명령 말고 텔넷으로 만약에 테스트하겠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텔넷. 저 같은 경우 텔넷 10.0.2.5 한 칸 띄고 80 이게 되겠죠. 이것도 한번 타이핑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텔넷과 같은 도구는요. 우리 네트워크를 테스트할 때 특히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를 접속하고 한번 확인해보고 테스트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 기회에 정확히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커 명령으로 칼리 리눅스에서 CentOS로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당연히 웹브라우저로도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겠지요? 예. 칼리 리눅스에 있는 파이어폭스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요. 파이어폭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칼리 리눅스에 실행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칼리 리눅스잖아요.
여기 보시면 즐겨찾기란에 여기 여우 표시 있습니다. 이게 파이어폭스입니다. 이 파이어폭스를 실행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파이어폭스를 실행하시고 URL 창에다가 그렇죠. 10.0.2.5를 입력하면 이렇게 웹페이지가 잘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상황이 저는 이제 노트북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저한테는 윈도우 노트북이 하나가 있고요. 거기 버처박스를 설치했고요. 그쵸? 그 위에다가 CentOS가 하나 동작하고 있고요. 그 위에 아파치 웹서버가 동작하고 있죠? 물론 칼리 리눅스는 접속이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방어벽도 열려 있으니까요. 그쵸? 또 동일하게 나트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으니까요. 근데 윈도우에서 CentOS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치 웹서버에 접속할 수 있을까요? 10.0.2.5 이렇게 타이핑하면 접속이 될까요? 또는 접속이 안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접속이 잘 안 될 겁니다. 버처박스에 나트 네트워크 있잖아요. 나트 네트워크에서 이와 같이 포트 포워딩을 설정해 주시고 윈도우에 있는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할 때에 비로소 CentOS에 있는 아파치 웹서버에 접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트 네트워크의 포트 포워딩 옵션에 이렇게 190.18.51.1 우리 호스트 쪽, 우리 윈도우에서 바라보는 IP, 그쵸? 그 다음에 190.18.51.1에 80번 포트로 접속을 하면 10.0.2.5에 이거 60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자, 80에 돼야겠죠? 왜냐하면 뭐죠? CentOS는 80번 포트에 아파치 서버가 동작하고 있잖아요. 제가 실습 준비하면서 오타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90.18.51.1에 80번 포트, 즉 윈도우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제 경우 10.0.2.5 IP를 갖고 있는 CentOS에 80번 포트의 아파치 서버가 있으니까 요렇게 포딩 연결해서 동작해라. 이게 포트 포딩을 설정해 주는 거죠. 혹시 이게 잘 안 보이신다고 그러면 파일 메뉴에 도구 메뉴에 네트워크 매니저로 들어오시면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탭에 나트 네트워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고요. 그 안에 CentOS-HTTP라는 이름으로 저는 등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와 같이 세팅을 하면 이제 윈도우에서도 접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접속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이미 설정해 놨듯이 호스트 IP, 호스트에서 바라보는 IP죠. 192.168.56.1, 그죠? 맞습니다. 그 IP를 윈도우의 웹브라우저, 크롬과 엣지 브라우저 같은 웹브라우저에 타이핑을 해주게 되면 포트 포워딩에 의해서 CentOS에 동작하는 아파치 웹서버에 잘 접속이 되고 그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윈도우에서도 웹페이지가 잘 표시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CentOS에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하고 텔넷이나 커 같은 명령어를 확인하고 또 방화벽도 오픈을 하고 칼리 리눅스의 파이어폭스로 접속하는 것 확인을 하고 더불어서 포트 포팅까지 완료한 후에 윈도우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HTML이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제 칼리 리눅스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HTTP 프로토콜의 동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HTML이 많이 복잡하게 돼 있으면은 들여다보는데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HTML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아파치 웹서버의 홈페이지 경로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요. 아파치 웹서버는 HTML을 기본으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경로, 폴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리눅스 기준으로 var 밑에 www 밑에 html입니다. 따라서 cd 명령으로
var www/html, var/www/html 해주게 되면 해당 폴더 이동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pwd 명령을 입력했을 때 내가 해당 폴더로 잘 이동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아주 간단한 그냥 hello라는 텍스트만 갖고 있는 index.html을 만들 거예요. 아파치 웹서버는 index HTML을 기본으로 내려주거든요. 즉, 사용자가, 웹브라우저가 JPG 이미지 같은 특정한 그 리소스를 바로 타겟팅해주지 않고 그냥 디렉토리명 또는 경로물만 입력해주면 해당 경로 안에 저장되어 있는 index HTML과 같은 기본 파일을 보내줍니다. 따라서 var 밑에 ww 밑에 html 폴더에다가 기본 파일이 되는 index HTML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텍스트 편집기로 직접 텍스트를 편집해 줄 수 있지만 cat 명령어와 리다이렉션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학우님들 혹시 이거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여기 꺽쇠 index HTML을 기록하지 않고 cat하고 한 칸 띄고 hello만 해보시면 이 hello라는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아, 잠깐만요. cat 이전에 echo입니다. echo. 다시 하겠습니다, 학우님. 제가 요거 두 줄로 돼 있어가지고 설명드릴 때 좀 헷갈렸어요. 먼저 여기 리다이렉트라고 돼 있는 꺽쇠를 제외하고요. echo 한 다음에 hello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hello가 화면에 보일 겁니다. 근데 요 꺽쇠 표시 리다이렉트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원래 echo hello 그러면 이 hello가 화면에 출력돼야 되는데 그 출력 방향을 index.html로 바꾸어서 저장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리다이렉션이라고 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index.html에 hello라는 텍스트가 기록된 셈이죠. 잘 기록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cat가 되겠습니다. cat index.html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라. 그래서 hello가 잘 출력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좋으니까 core 명령으로 이번에는 127.0.0.1 로컬호스트가 아니라 127.0.0.1을 해봤습니다. CentOS예요. 그러면 아파치 웹서버한테 기본 페이지를 달라고 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index.html의 내용인 hello가 잘 표시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즉 hello라는 텍스트만 딱 갖고 있는 index.html을 만들어 놨고 그것을 아파치 웹서버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구성이 된 셈이라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 요 상황이 되었으니까 칼리 리눅스에서 와이어샤크를 이용을 해서 HTTP 프로토콜을 분석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하려면은요, 와이어샤크를 이렇게 띄우고요. 그쵸? 와이어샤크를 띄우고,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를 띄운 다음에 어떻게? 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 창에다가 IP 주소, 즉 CentOS의 아파치 웹서버에 접속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면, 즉 입력을 하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바로 그럴 때에 이렇게 와이어샤크의 내용이 표시가 되게 되겠지요. 자, 한번 이 내용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볼게요. 이거 근데 아마 학우님들 우리 실습을 쭉 따라오셨다고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칼리 리눅스 있고요. 저는 프로그램 메뉴에서 스니핑 앤 스푸핑에서 와이어샤크를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와이어샤크가 잘 떴을 거고요. 와이어샤크 잘 떴죠?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를 바로 그냥 당연히 ETH0번이 지금 ETH0라고 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가 그 우리 CentOS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일 거니까 바로 이거 바로 캡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놨고요. 그쵸? 요 버튼 누른 거였죠, 요 버튼. 자,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띄우겠습니다. 파이어폭스를 띄우고 요 위에다가 한번 10.0.2.5 엔터 쳤습니다. 그러면 잘 갔다 와서 헬로우 나오겠죠, 그쵸? 자, 잘 나오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어디에? 여기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거죠. 그쵸? 자, 떴는데, 우리는 CentOS와 통신한
그 데이터만 궁금하고 바라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셈이 돼버렸잖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한다? IP 주소로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IP ADDR은 10.0.0.2.5를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좀 불편하니까 일단 멈춤을 해놓도록 해보겠습니다. 멈추어서 더 이상 캡처가 안 되도록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필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고 가는 데이터, 그죠? 파이어폭스로 띄워놨잖아요. 뒤에 요거 지금 파이어폭스로 이렇게 CentOS에 있는 아파치 웹서버와 오고 가는 데이터를 이렇게 캡처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우리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HTTP 프로토콜이니까 TCP 싱크, 에크를 통해서 TCP 연결을 맺었을 거고요. get 명령으로 요청을 했을 거고요. HTTP에 get 메서드 요청을 했을 거고요. 응답이 올 겁니다. 응답이 오고 관련된 내용들이 표시되는 구조인 겁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응답된 내용 중에서 304 not modified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너무 개념치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님들의 상황과 저의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요. 학우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파이어폭스로 CentOS에 접속하시고 이 테스트를 반복하시게 되면 헬로우라는 텍스트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또 요청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웹브라우저 웹서버 간의 그 캐시 있잖아요. 한번 다운로드한 거는 또 요청하지 않고 그냥 사용할 수 있다라는 캐시 알고리즘 때문에, 캐시 설정 때문에 오고 가는 데이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할 것은 TCP IP가 즉 TCP 연결이 맺어지고 그 위에 HTTP 프로토콜이 정확히 동작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냐, 이것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우리 오고 가는 데이터 있잖아요. 오고 가는 데이터. 우리 여기 스태티스틱스 여기 통계 보시면 여기 플로우 그래프 있잖아요. 플로우 그래프로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모트 디스플레이 필터 있죠? 누르시면 디스플레이 필터가 잘 적용된 상태에서 우리 10.0.2.5와 우리 칼리 리눅스가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가 쭉 보여지죠? 당연히 우리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의 통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캡처 떴기 때문에 HTTP 프로토콜에 준한 내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TCP 연결, 그쵸? 그 다음에 TCP 연결, 그 다음에 요청 응답,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그쵸? 오고 가는 데이터 중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follow라는 게 있는데요. follow TCP stream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오고 가는 HTML 데이터들이 이 텍스트 형식으로 보이죠? 예, 암호화돼 있지 않은 일반 데이터로 왔다 갔다 하는 일반적인 HTTP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줍니다. 즉, 오고 가는 데이터들이 조각나서 표시가 되는데 관련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한 번에 표시해 준다라는 거죠. TCP 위에 지금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 웹 기반 서비스, 즉 HTML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HTML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보여지는 내용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다를 수 있냐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비콘이라는 것도 저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쵸? 여러 가지도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파비콘은 404 찾을 수 없다. 이런 응답도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서로 통신할 때에 단순히 인덱스 HTML, 즉 헬로우라고 저장된 것뿐만 아니라 브라우저의 서비스의 특성상 웹브라우저 연계할 때의 편의성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와 같이 와이어샤크로 HTTP 프로토콜, 즉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것에 의를 두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HTTP 쪽에 한번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TCP가 아니라 HTTP 스트림도 나오죠? 왜? 조금 전에는 TCP라는 프로토콜을 대상으로 오른쪽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TCP 스트림만 따라가서 볼 거냐고 물어본 거고, 지금은 HTTP니까 요거는 HTTP 프로토콜이므로 HTTP 스트림도 따라가서 볼 거야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옵션을 나누어서 누르면 보여지는 건 아까와 똑같겠죠. TCP 위에 HTTP가 동작하니까 TCP 스트림을 따라가도 결국 이 데이터가 보이는 거고, 그 위에 동작하는 HTTP를 봐도 동일한 내용이 보는 셈인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와이어샤크를 이용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문서를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칼리 리눅스에서 와이어샤크를 실행하고 파이어폭스를 실행한 다음에 접속을 하면 캡처가 된다. 디스플레이 필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항목만 볼 수 있다. 그쵸? 뿐만 아니라 폴로우 그래프라는 그 툴, 메뉴를 이용해서 오고 가는 데이터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있었죠? follow stream이라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도 오고 가는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도 볼 수 있다. 그렇죠? 플로우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 follow 스트림으로도 볼 수 있다. 보는 구조와 목적이 좀 다르죠? 자, 요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버프 스윗을 이용해서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한번 중간에서 들여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버프 스윗은 대표적인 프록시 도구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모의 해킹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모의 해킹 도구로도 많이 사용되는 굉장히 유용하고도 재미있는 도구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링크로 들어가시면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커뮤니티 에디션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이메일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지만 또 입력하지 않고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링크도 있습니다. 참고로 커뮤니티 버전이 그래도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버전이니까 이것을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설치는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이 그냥 기본 옵션으로 쭉 넥스트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설치가 다 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프록시 기능을 활성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프록시라는 것을 좀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요. 여기에 웹 브라우저가 있고 여기에 웹 서버가 있으면 웹 브라우저는 웹 서버한테 요청을 하고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결이 맺어집니다. 이 과정을 직접 하지 않고 내가 구성해 놓은 프록시 서버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즉 브라우저는 프록시에게 요청을 하고 프록시는 그 요청을 웹서버로 중계를 하고 받아서 다시 보내주는 중간에서 중계해주는, 따라서 데이터를 보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프록시인 거죠. 지금 제가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에 강조하면서 얘기를 드리지만 이 프록시는 성능을 높여주거나 뭔가 요청을 적정한 서버로 분배하는 등의 긍정적이고 좋은 기능들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용을 보는 것이 지금 중요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중간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웹 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프록시를 거치도록 또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는요, 프록시 설정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학우님들 윈도우 프록시 설정 이렇게 웹 검색해 보시면 프록시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프록시를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동작하던 모든 웹 브라우저 등이 프록시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조금 귀찮기도 하고 나는 내 웹 브라우저만 웹 서버를 접속할 때 프록시를 통과하게 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OS 전체적으로 프록시가 적용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진행할 때는요, 버프 스윗 자체가 브라우저 하나를 내장하고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프록시로 버프 스윗을 동작시킨 다음에 버프 스윗이 갖고 있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프록시를 통해서 웹서버에 접속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자, 버프 스윗이 있다고 그러면 버프 스윗 안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를 띄울 건데, 따라서 이 브라우저는 자연스럽게 버프 스윗을 거쳐가지고 CentOS에 있는 웹서버에 접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능까지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버프 스윗을 띄우게 되면은요,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굳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기본 임시 프로젝트로 해서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옵션 중에서 혹시 대시보드 쪽에서 혹시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또 우리 학우님들이 혹시라도 프로그램을 키시고 이것저것 건드리시거나, 여기서 완전 건드린다는 거는 옵션 같은 걸 이렇게 체크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캡처가 잘 안 되거나 좀 의도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확인해 주실 부분은요, 대시보드 이쪽에서요, 혹시 캡처링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잘 안 되시면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되시면 굳이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순서는요, 프록시 메뉴로 가셔서, 자, 여기 프록시 메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프록시 메뉴입니다. 프록시 메뉴로 가셔서 프록시 세팅을 설정하시면 이 프록시가 어떻게 동작할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 주실 부분이, 또는 체크해 주실 부분이,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의 인터셉트에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 저도 버프 스윗을 띄웠고요, 넥스트 누르고요, 바로 그냥 계속 특별히 옵션 주지 않고 바로 스타트 버프 해버리겠습니다. 넥스트 한 다음에 버프, 스타트 버프 하면 이렇게 동작이 되고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자, 동작이 됐고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캡처링 체크되는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특히 잘 안 될 때는요. 잘 되면야 뭐 큰 관계 없고요.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프록시 메뉴로 간다고 했습니다. 프록시 메뉴를 클릭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맨 오른쪽에 보면 프록시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스크롤 해보시면은요, 리퀘스트 인터셉션 룰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리스판스 인터셉션 룰이 있습니다.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터셉트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리스판스 같은 경우는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 프록시를 거쳐서 요청이 갈 때에 리퀘스트, 요청되는 것은 중간에 딱 체크해가지고 걸고 들여다보겠지만, 리스판스는 그냥 자연스럽게 패스하게 두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리스판스도 보고 싶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리스판스도 체크를 해주시면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중간에서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되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 다 인터셉트 체크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버프 스윗이 제공하는 웹브라우저를 실행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주의할 부분이요, 여기 뒤에 보면 인터셉트 is on으로 되어 있죠. 요거 인터셉트 is on으로 바꿔놔줘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정창에서 다시 나온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 인터셉트가 is off죠. 예, 기본이 off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on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야 인터셉트 가로채서 보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 브라우저 있죠. 여기도 오픈 브라우저가 있고요. 위에도 오픈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웹 브라우저가 구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구동이 됐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어떻게 한다? 맞습니다. CentOS에 접속을 해서 그 안에 동작하는 아파치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내용을 보는 거예요. IP 주소가 무엇일까요? 190.168.56.1의 80 포트겠죠. 그러니까 190.168.56.1만 입력하면 되겠죠. 우리 윈도우에서 커나 텔넷으로 CentOS는 아파치 웹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거 확인하고 왔잖아요. 그 주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윈도우가 바라보는 호스트 쪽의 주소가 되는 거죠.
우리 포트 포딩 했을 때 그 주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바로 보도록 해볼게요. 오가는 데이터를 먼저 캡처해 놓은 거예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캡처해 놓은 것만 볼게요. 캡처해 놓으시면은 요청할 때, 리퀘스트 할 때 이러한 데이터가 지금 거쳐서 가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포워드 메뉴 서버로 보내겠다. 드롭 보내지 않고 제거하겠다. 우리는 포워드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갔다가 서버로부터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인터셉트가 된 겁니다. 요 내용이 여기 헬로우가 데이터 있죠? 요 내용이 어디로? 웹브라우저 전송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포워딩 해주게 되면 웹브라우저 가서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HTTP 프로토콜에 준해서 요청이 가고 있고요. 적절한 헤더 정보들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요. 응답할 때도 적절한 헤더 정보와 함께 그쵸? 데이터가 함께 추가돼서 응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것을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 버퍼 스윗을 지금 확인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혹시 동작하시다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높은 확률로 웹브라우저에 캐시가 남아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 번 테스트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우리 버퍼 스윗이 제공해주는 브라우저를 띄웠잖아요. 그 안에 메뉴 중에서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삭제하는 부분, 즉 캐시를 삭제하는 부분, 그 부분 메뉴로 들어가셔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바로 한번 이제 시연을 해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2번 이상 접속할 경우에는 캐시에 따라 캐시가 동작을 하니까 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즉 의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버퍼 스윗이 제공하는 웹브라우저의 캐시를 삭제하면 된다는 겁니다. 메뉴에 들어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캡처가 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포워드 누르겠다고 했습니다. 포워드 누르면 서버로 갔다가 응답 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공교롭게도 아까 우리 와이어샤크에서도 봤었잖아요. 파비콘을 먼저 요청하는 바람에 파비콘에 대해서 그게 지금 없잖아요. 파비콘은 뭐냐면요, 우리 이렇게 웹브라우저의 URL 창에 보면은요, URL 앞에 이렇게 아이콘이 조그맣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정해놓은 웹서버에 놨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찾을 수 없다. 403 아파운드가 나오는 겁니다. 포워드. 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헬로우가 잘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헬로우에 대해서는 캡처가 안 됐죠. 이거 왜 그렇다? 캐시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시를 삭제한다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위에 요 메뉴 들어가고요. 버퍼 스윗이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메뉴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설정으로 가고요. 설정에 가면 또 다른 메뉴가 있죠. 여기 또 다른 메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메뉴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있죠? 요거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해보면 여기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삭제해 주시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용 기록 모두 삭제해버리겠다. 그쵸? 지난 전체 기간 다 삭제해버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그럼 다 삭제된 거죠? 자, 이렇게 삭제까지 된 거고요. 이제 다시 리프레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리프레시로 동작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쵸. 여기 보시면 요청, 그쵸. 이번에 조금 전과 좀 다르게 요청하는 것도 잘 표시가 됐고요. 자, 포워드 하게 되면 갔다 오는 것도 이렇게 잘 캐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저 포워딩을 해주게 되면 웹브라우저의 표시도 잘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학우님들, 우리 이거 실습을 혹시 계속 따라해 주시다 보고 반복하시다 보면 캐시라든지 아까 파비콘과 같이 뭔가 웹브라우저가 요청하는 것 때문에 조금씩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전체 흐름에서 살펴보실 내용들을 체크해 주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캐시를 지우거나 하면 또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니까 이 부분도 팁으로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실습과 시연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요, 잘
잘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잘 안 된 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Q&A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아마도 앞에서 봤던 그 내용들이 실제 동작하는 것을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잘 이렇게 매핑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 HTTP 프로토콜과 웹 기반 서비스는 여러 부분에서 다 사용하고, 조금 과장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보면 아주 과언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 정도까지는 살펴봐 주시고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평가하기 문제를 통해서 중요 키워드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TCP/IP 4계층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있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레이어다. 소켓을 이용해서 개발한다. 메시지 형식과 프로토콜 정의한다. IP 주소를 이용한다. 뭐죠? 예. 일단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IP 주소를 이용한 패킷 전달은 인터넷 계층의 역할이죠. 자, 그쵸. 이런 거 주의하셔야겠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프로토콜과 서비스의 관계를 가장 잘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HTTP 웹. 다 벌써 나왔네요. 그죠? 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FTP, SMTP, SSH 다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프로토콜이고요. 이런 것들은 또 이유 차수에서 또 필요에 따라 선별해서 살펴보아 가려고 합니다. HTTP 프로토콜의 헤더 정보 중 컨텐츠의 타입을 지정하는 게 무엇이냐? 컨텐츠 타입 벌써 답이 나온 거나 다름이 없네요. 예, 답은 3번이죠. 이 컨텐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기준 정보가 필요한데 이게 컨텐츠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HTTP 요청 메소드 중에서 요청할 내용을 바디, 데이터에 담아서 서버에 전송하는 방식 무엇이었죠? 답은 포스트죠. 예, 특히 커다란 데이터, 또 암호 채널을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전송해야 될 그런 데이터들은 포스트 방식으로 보통 전달을 하곤 합니다. 즉 URL 창에 표시가 되면 곤란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HTTP 프로토콜의 응답 코드 중에서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요청에 대한 응답 코드는 무엇인가? 이거인 거죠. 자,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500번대 답은 뭐죠? 예, 400번대 응답 코드가 되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400번대 응답 코드가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요청에 대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특정 자원의 위치 뭐죠? 정답은 예, 바로 있죠. URL이 되겠습니다. 꼭 웹 기반 서비스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여러 데이터를 지정하고 활용할 때 URL을 많이 쓴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기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더 살펴볼게요. TCP/IP 4계층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기 위한 레이어죠. 그래서 메시지의 형식, 프로토콜 등, 메시지의 형식, 프로토콜 등을 정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자한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켓이라는 내용도 살펴봤죠? 소켓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트랜스포트 레이어 사이에 위치해서 개발자들이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능, 함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체제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하나의 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HTTP, FTP, SMTP, SSH, DNS 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정의해 놓은, 우리가 사용하는 고유한 프로그램들이 나름대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용의 별도 프로토콜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HTTP 프로토콜을 이번 차수에서는 조금 더 깊게 살펴봤습니다. HTTP 프로토콜은 웹 클라이언트의 요청과 웹서버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퀘스트 앤드 리스판스다. 그리고 헤더에 주요 정보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응답 코드로 결과를 확인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행간에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상태를 관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갈 때 보완하기 위해서 쿠키, 세션 이런 것들도 들어온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HTTP에 헤더가 있는데 공통 헤더가 있다고 했습니다. 데이트, 커넥션, 캐시 컨트롤, 컨텐트 랭스, 컨텐트 타입과 같은 공통 헤더가 있다. 요청할 때도 헤더가 있는데 중요한 필드 중에 메소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청 메소드, get, post, options 등이 있다. 다른 것도 더 있지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꼽자고 하면 get과 post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응답도 있죠. 응답 헤더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자면 응답 코드다.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500번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URL은 인터넷상에서 특정 자원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규약이다. 웹 기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방화벽, 웹서버, 외응용 서버, DB 서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드렸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 내용을 살펴본 이유는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실제 응용 프로그램과 응용 서비스, 소프트웨어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따라서 연계성을 갖고 함께 살펴보는 게 좀 더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것이라는 판단하에 조금 더 진행했던 내용이라고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후 차수에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을 살펴볼 때에 응용 프로그램 얘기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차수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에 있는 우리 그 교재에 있는 내용과 또 스튜디오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또 실제 실습 시연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을 매핑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짧은 시간 안에 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또 전달해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해당 주체에 몇 가지 링크 등을 통해서 확장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자료도 공유할 테니까 상황에 따라 또 같이 살펴봐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